예, 안녕하세요. 유통관리사를 가리키고 있는 김희동입니다. 오늘은 유통관리사 상급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건데, 시험이 지금 이제 2021년도에 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2급, 1급 시험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유통회사 다녀본 결과 저는 1급, 2급, 3급이 전부 다 있지만은 그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스펙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력서 란에다가 하나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1급 있고 2급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롯데나 신세계에 갔을 때 더 좋긴 하겠지만은 3급이 있어도 충분하게 이력서 한 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급만이라도 열심히 좀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한 달 정도도 안 남았는데 준비하시면은 상급은 또 시험 문제도 대부분 쉽기 때문에 어, 금방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간단하게 그 교재에서 앞에 나오는 100가지 키워드를 갖고서 제가 일단 강의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한번 들으시고 강의를 들으시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60점 이상만 넘으면은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통이라는 거, 유통관리사 상급이기 때문에 유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통이라는 거 키워드 자체는 생산과 소비 사이에 개입하는 과정이며, 유통 흐름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간격을 연결하고 있다, 가교하고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통이라는 말을 갖다가 딱 했을 때, 유통이라는 건 뭐냐, 생산하고 소비 사이에 개입하는 과정이에요. 소비. 그래서 생산자가 있는데, 생산자는 소비자가 너무 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쪽 전라도에서 뭐 쌀을 갖다가 생산을 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누군가는 갖다 줘야 되는데, 소비자들한테 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역할을 한다는 게 유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통기구. 유통기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통기구. 유통기구라는 말은 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구입니다. 유통기구. 그래서 뭐 사회적 기구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쉽게 그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백화점, 마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하고 있는 뭐 중소벤처 뭐 기업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유통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유통기구부터 시작해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하는 유통기구까지를 유통기구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통산업.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로 이전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및 기업을 갖다가 유통산업이라 그런다. 그래서 뭐 그 앞에 있는 유통기구라는 말도 약간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유통산업이라고 특별하게 딱 집어가지고 백화점 산업, 그 다음에 마트 산업, 뭐 편의점 산업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재래시장, 전통시장 산업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및 기업을 갖다가 유통산업이라 그럽니다. 개인. 소비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 먹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통산업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그 다음에 마트 하는 어떤 아저씨들, 뭐 이런 다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유통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유통 경로의 기능. 이거는 이제 필히 외우시던지 암기를 해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하는 거.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 다음에 거래의 촉진.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게 있음으로써 저기 뭐 유통에 있는 어떤 그 세부 기능 중에 하나가 뭐 광고 판촉 이런 활동 등인데,
텔레비전 광고라든지 뭐 인터넷 광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 구색 불일치의 완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어떤 말이냐면은 제품 불일치 완화라는 말은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A라는 상품이 많이 나고 어떤 지역에서는 B라는 상품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조절해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주는 걸 갖다가 유통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품 구색 불일치의 완화. 네 번째, 거래의 표준화. 거래의 표준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바코드라든지 상품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준화 돼 가지고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갖다가 어디에서 사더라도 정해진 품질, 정해진 규격, 정해진 사이즈, 정해진 가격,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거래의 표준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객 서비스의 향상이 있어요. 고객 서비스의 향상. 이건 어떤 말이냐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떤 유통 어떤 경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 사더라도 반품을 잘 못합니다. AS 같은 경우도 못 받았어요. 그냥 한번 사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반품이라든지 AS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하지만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나쁜 게 또 생기기도 해요. 이걸 뭐 반품을 갖다가 막 자기 그 감성적인 반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반품하는 것들도 있어요. 막 팬티 같은 거 하루 입고서 막 반품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 유행,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상품하고 유행하고 생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는 기능들도 유통 경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제도적 환경의 변화 는 다음에 나오는 거고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살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물론 뭐 저기 온라인 쇼핑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직접 매장에 가지는 않지만은 그 아침에 나가 보면은 이렇게 쇼핑백 그 쇼핑 박스가 되어 있는 것들이 택배 박스가 있는 것들 이런 거 보고서 마음이 심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통 경로의 기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의 기능 7가지 정도는 웬만하면은 암기하시던 이해를 하시던 해가지고 요거는 유통 경로의 기능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산업의 경제적 역할이 있습니다. 자, 유통산업이라는 건 경제적 역할이라는 건 어떤 역할이냐면 첫 번째는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지니까 고용 창출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 조정 역할을 합니다. 물가 조정 역할. 이건 왜 그러냐면은 물건을 갖다가 저기 적재적소에다가 팔아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팔기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라는 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적정한 가격을 이 유통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역할로 인해 가지고 물가 조정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라면이 생산이 안 된다고 저쪽에 그 농심라면이 이게 만약 생산이 안 되고 조금밖에 생산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유통업자가 없다 그러면은 그 라면이 하나에 뭐 3,000원, 4,000원, 5,000원까지 한 봉다리에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유통업자들이 있고 유통산업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할 수 있다는 게 유통산업의 경제적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발전의 촉매 역할입니다.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 상품들을 쓰이고 그 다음에 나쁜 기능은 고객들이 이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산업발전의 촉매 역할을 해가지고 산업이 점점 좋은 거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매개 역할. 자, 이거는 뭐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유통 경로의 기능도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유통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설명에서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생산자, 소비자의 매개 역할, 가교 역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유통에 있어서 가지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챕터는 중간상의 필요성입니다. 중간상의 필요성. 중간상의 필요성. 중간상의 필요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중간상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그 소매상, 도매상 이런 사람들 총틀어 가지고 그 중간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수가 총거래 최소 원칙.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고, 총거래수 최소 원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중간상들이 없다 그러면은 A라는 물건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 뭐 이렇게 그 마늘 같은 게 생산이 되는데 이 마늘을 갖다가 뭐 한 100사람 정도가 물건을 가져온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사람 정도가 유통을 시켜버리면은 어떤 사람은 100원 받고 어떤 사람은 150원 받고 막 이러는데 큰 거래선들이 있어가지고 중간상들이 있어서 그 물건들을 갖다가 한 사람이 받으면은 거래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거래수가. 그래서 총 거래수 최소의 원칙이 있고 분업의 원리가 있습니다. 분업의 원리. 분업의 원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생산은 농심에서 하고 판매는 저기 롯데마트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요런 것들이 분업화가 딱딱딱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갖다가 그 분업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동비 우위의 원리, 그 다음에 집중 준비의 원리. 변동비 우위의 원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중간상들, 도매상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비용을 아껴야지만 고객들한테 더 싼 가격으로 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싼 가격으로 고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변동비를 아껴야 됩니다. 변동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중 준비의 원리라 그래서 이분들이 준비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도매사 그 중간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중간상들의 필요성은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총거래수 최소 원칙, 분업의 원리, 변동비 우위의 원리, 집중 준비의 원리. 총분 변집해서 뭐 앞글자를 따가지고 두음자를 따가지고 외우시던지 해가지고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딱 내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분 변집 해가지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효용. 유통 효용도 지문이 네 가지네요. 형태 효용, 시간 효용, 장소 효용, 소유 효용 해가지고 효용이라는 건 뭡니까? 쓰였을 때 효과가 좋은 거, 용도가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용도가 좋아지거나 하는 것들을 효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품 형태에 대한 효용. 그러니까 형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유통을 거치면서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낮게 포장을 한다든지 했을 때 형태가 주는 효과 용도가 있을 겁니다. 효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시간적인 효용이 있을 겁니다. 시간적인 효용. 시간적으로 내가 직접 바다에 가서 해산물을 사 먹으려면 시간이 많이 드는 반면에 내가 마트에 나가가지고 그걸 사 먹으면은 바닷가 가지 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효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 효용. 장소 효용은 시간 효용이랑은 뭐 예를 갖다 비슷하게 들 수가 있는데 마트에 직접 가는 거, 마트에 직접 가는 거, 바닷가에 안 가는 거. 아까는 바닷가에 가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인 효용.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오징어 하나 먹으려고 동해안까지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장소 효용. 그 다음에 동해안까지 가지 않고 마트에 가서 하면 5시간 갈 걸 1시간 가니까 1시간 시간적인 효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 효용. 내가 이 물건을 가줌으로써 효용 가치를 더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가진 사람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약간 뭐 중가 브랜드 쌈지 뭐 이거 뭐 좀 너무 옛날이 거진 한데, 이게 효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가지 효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경로의 길이 결정. 유통 경로의 길이 결정 같은 경우는 소유권의 흐름, 유통 경로의 결정 요인으로서는 제품 특성, 수요 특성, 공급 특성, 유통 비용 구조,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경로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품들 같은 경우는 도매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도매상들이. 소매상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유통 구조가 되게 길어요. 유통 구조가. 이러다 보니까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 사람들이 다 마진을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생산자는 10원에 만들어냈는데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품들이 유통 경로가 긴 상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통 경로의 길이를 결정하는 요인이니까 두 번째 요인은 수요 특성이 있어요. 수요가.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특성에 따라 가지고 유통 경로가 길어져요. 유통 경로가. 그 다음에 4번째는 공급 특성. 이거는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들 특성에 따라 가지고 유통 경로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서는 유통 비용 구조.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유통 경로가 길어지는가 짧아지던가를 갖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가지니까 제품 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 특성, 공급 특성, 그 다음에 유통 비용 구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가지를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 흐름에 참가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라 그래서 이것도 4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첫 번째로는 상적 유통에 참가. 상적.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상권, 뭐 상가할 때 그 상자입니다. 그래서 상적 유통에 참가해서 요거는 뭐냐면은 소유권 기능과 위험 부담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소유권 기능과 위험 부담 기능.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팔기 위해서 내가 그 물건을 갖다가 도매상인데 그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농심으로부터 라면을 내가 저기 팔기 위해서 농심으로부터 라면을 사야 되는데, 이 살 때 그 라면의 소유권이 원래 농심에 있다가 저한테 오는 거를 예를 들면은 이게 소유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기능과 위험 부담 기능. 위험 부담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농심 창고에 있던 라면이 막 지들이 거기 습격해가지고 막 먹게 되면 못 팔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물건을 갖다가 사옴으로써 그 위험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농심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그 라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적 유통에 참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적 유통에 참가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창고에서 재고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트럭에다가 라면을 싣고 올 때 이런 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걸 갖다가 물적 유통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다음, 정보 유통에 참가. 정보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들을, 이런 그 트렌드들, 이런 것들도 그 유통 흐름에 참가할 수 있는 필요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어떠한 요소 흐름에 참가하던 유통기관은 자금 유통에 참가하는 겁니다. 자금 유통. 유통기관은 돈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네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적 유통, 물적 유통, 정보 유통, 뭐 자금 유통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네 가지니까. 이게 이제 100가지 키워드이기 때문에 요 100가지 키워드라도 열심히 가서 시험을 보시면은 그래도 괜찮죠. 요거 보시고 뒤에 있는 연습 문제 풀어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유통 경로. 서비스 유통 경로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기, 장소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되고 수립되는 것을 말한다. 유통 경로, 서비스 유통 경로. 원하는 시기에 장소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되고 수립되는 거. 자, 로지스틱스 말 나왔습니다. 이거는 물류란 뜻이에요. 3PL, 3자 물류, 뭐 이런 뜻, 3PL, 뭐 그런 것도 잘 나오죠. 그래서 물류라는 뜻이고, 원자재 조달로부터 완제품의 배송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활동.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배송, 판매 이르기까지 일련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물류의 물류를 갖다 로지스트락스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말 바로 밑에 나왔습니다. 집중 준비의 원칙. 유통 경로상 도매상이 개입하여 소매상의 대량 보관 기능을 분담함으로써 소매상은 최소 분량을 가지고서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이론. 자, 집중 준비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점에서 이런 어떤 도매상들 물류센터에서 물류센터 큰 용인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 물류센터 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면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은 편의점에서 라면 팔라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편의점보다 10배가 넓은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도매상들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그렇게 갖다 적재를 하지 않게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매일 밤에 물류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일 밤에 필요한 만큼. 그래서 EOD라 그래서 일렉트릭 오더 시스템 EOS인가 이거를 갖다 사용해 가지고 매일 밤마다 편의점 점주들이라든지 점장들이 발주를 넣어요. 하루에 그 다음날 팔 물량들을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창고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런 어떤 동네에 있는 어떤 마트들 큰 데 같은 경우는 창고가 엄청난 게 크게 있어야지 물건을 갖다가 적재를 시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물건들을 갖다 많이 이제 사오고 많이 팔리고 하기 때문에 적재할 공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 페이지가 끝나갔습니다. 한 페이지가 끝나갔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써여 있네요. 이런 말들이 써여 있습니다. 생산지향적 사고. 이거는 산업혁명 전 60년대, 뭐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뭐 그 정도 시점이 되겠죠. 물론 뭐 약간 시기가 그보다 앞일 수도 있겠지만은 물건은 만들어 놓기만 하면 팔린다는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물건 만드는 사람이 더 많죠. 온라인 쇼핑몰들 의류 취급하는 사람들 보면은 물건 파는 사람들이 100만 명도 넘어요. 너도 나도 온라인 쇼핑몰에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생산지향적 사고는 아닙니다. 생산지향적 사고는 아닙니다. 물건 다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팔리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집약적 개방적 유통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가능한 많은 점포들이 자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경로 전략이고, 고객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는 반면에 중간상들의 통제가 어려운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뭐 이런 거겠죠. 많은 점포들이 이
농심 새우깡을 갖다가 많이 팔도록 구멍가게에도 놔두고 슈퍼에도 놔두고 마트에도 놔두고 편의점에도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는, 그걸 갖다가 집약적, 개방적, 누구든지 원하면 내 물건을 갖다가 사서 팔 수 있다. 이게 이제 집약적, 개방적 유통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직적 유통 경로 구조,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 수직적 유통 경로 구조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중간, 아래까지 내려가는 유통 경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여 하나의 통합된 체제를 유지하는 것 해가지고, 생산자부터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뭐 이런 식으로 쭉 체계적이고 통합적이고 조정하여서 하나의 총합된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난 너한테 물건 안 줄 거야. 그러면 도매상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조건이 맞아야지만 이 사람한테 물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물건을 통제해 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만, 소매상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구조를 갖다가 버티컬적인 유통 경로 구조라 그럽니다. 수직적 유통 경로 구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의 종류에는 관리형 VMS, 그 다음에 계약형 VMS, 기업형 VMS. 관리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계약서 쓰고 내가 이 물건 너한테, 도매상 너한테만 줄 거야. 관리하는 게 이게 관리형 VMS예요. 버티컬 매니지먼트 시스템,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 VMS 약자. 그 다음에 계약형 VMS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 프랜차이즈 치킨집 생각하면 될 거예요. 프랜차이즈 치킨집. 아니면은 CU, 그 다음에 GS25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겁니다. 나랑 계약 맺은 사람한테 편의점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준 물건만 이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거. 계약형 VMS,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 그래서 수직적 그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형 VMS. 기업형 VMS라는 건 뭐냐면은 대리점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리점, 지정점. 그래서 삼성전자 대리점, 지정점들을 갖다가 이건 수직형 VMS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업태 간 갈등. 업태 간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은 잠시만요.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는 파워레인저고요. 여기 얘는 아톰입니다. 아톰.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거는 마징가 제트고요. 예, 쓸데없는 말 했네요.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업태 간 갈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싸우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도매상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소매상이 도매상이랑 싸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소매상이 도매상은 안 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팔아 가지고 도매상보다 물건 더 잘 팔아요. 이거는 이제 업태 간의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자, 업태 간의 갈등. 그래서 유통업체와 오프라인 유통업체 간의 갈등, 이걸 업태 간의 갈등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유통 경로에서의 수직적 갈등. 유통 경로에서 수직적 갈등. 그래서 동일한 유통 경로 내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유통 경로에서 수직적 갈등이라 그럽니다. 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업태 간 갈등이란도 약간 비슷한데 뭐 의미 자체는 크게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에는 그 쇼핑몰 같은 게 온라인 쇼핑몰들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그 자기가 물건을 어떤 A라는 회사에 줬는데 그 회사가 물건을 갖다가 자기보다 더 싸게 파는 거예요. 더 싸게 온라인에서. 이런 것들이 그 수직적 유통 경로에서 수직적 갈등이라 그럽니다. 유통 경로에서 수직 갈등. 자, 그다음에 다음 단어는 유닛 로드 시스템입니다. 유닛 로드 시스템. 유닛 로드 시스템은 뭐냐면은 운송하고자 하는 물자를 취급하기 쉬운 일정 구역으로 묶어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그대로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 자, 유닛 로드 시스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팔레트에 물건을 갖다가 딱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생산자가 이 물건들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일정 규격 팔레트 위에 물건이 딱 이렇게 포장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게차가 떠가지고 갖다 주고 하는 것들 갖다가 유닛 로드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닛 로드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JIT 시스템, JIT, Just in Time, 시간에 꼭 맞게끔 되는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로 하는 수량의 상품을 소매 점포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JIT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Just in Time. 그러니까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JIT 시스템만 구축이 된다 그러면 굳이 창고 넓은 걸 얻을 필요가 없겠죠. 조그만한 창고만 있어도 그 창고 안에 물건을 갖다가 그 원하는 시기에 내일 10개 필요해? 그러면 내일 10개만 딱딱딱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창고 넓게 필요가 없어요. 그게 just in time이라고 물류에서는 가장 또 물류라든지 유통에서는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물론 뭐 여기에서는 지금 요약집이기 때문에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명 주기 이론입니다. 수명 주기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라이프 사이클. 소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처럼 생로병사가 있듯이 이런 곡선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우시는 게 좋겠죠. 외우시던지 이해하시는 게. 자, 첫 번째가 도입기입니다. 도입기. 제품이 도입된 시기로 매출 상승을 위한 수요 예측, 광고, 마케팅 주력하는 걸 갖다가 처음에 도입기라 그럽니다. 뭐 인간으로